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오늘 한승동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9월이 됐는데 네. 우리 전국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갈수록 그러네요. 같은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네. 위원장 그 청문회에서 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공산혁명의 수단이 된다는 좀 놀랄만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특히 이게 국내적인 이슈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외신을 통해서 망신거리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권위원장이라나요? 인권위원장인데요.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분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죠? 아니 차별금지법하고 공산혁명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저도 참 상상이 잘 안 네네. 되는데요. 예. 근데 이분 말을 들어보니 네. 그뿐이 아니라 아주 완습 듣다 보니까 아주 철저한 신념이 정말 종교적 신념이죠. 예. 네. 네. 아니 진화론과 그 창조론을 신념의 문제라고 해버렸으니. 네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21세기에 지금 진화론을 신념의 문제라고 하면은 과학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야 우리가 정말 이거 대한민국 관료들 특히 고위 관료들이 지금 계몽의 시대, 과학의 시대 이전으로 지금 퇴보하고 있나? 이 정말 심각하다. 이거 뭐 논의 자체가 거의 네. 어불성설이죠. 뭐 국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어떤 보편적 상식을 다 초월한 논의들이거든요. 아니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가 어딨냐고 얘기를 하다니 그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은유 아닙니까? 성경에 많은 그 어떤 말씀이 다 은유적인 건데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노아의 방주도 어떤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그거 아니면 성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지금? 창조론을 확신하고 신념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데서 누가 뭐 타치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진화론을 신념이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예. 저기 최고의 그 법관을 지낸 분이 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오히려 최근에 일본의 그 우리 정부의 그 인사 고위 관료들 인사를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맹목의 시대라고 하나요? 네. 하여튼 그 계몽 이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왜 이런지 그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일종의 질병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질병이다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 신념이나 자기 가치와 맞지 않는 모든 걸 공산당이라고 그러거나 뭐 빨갱이라고 그러거나 네네, 좌익이라고 그런다거나 네. 신북이나 종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들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진짜 맞습니다. 집단적인 어떤 그 감염되는 일종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심지어 그런 얘기.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전부 위험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그 공산혁명의 어떤 수단이 된다. 그들이 뭐 공산혁명의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어디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안창호 위원장은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군사독재 시절에 그 성을 혁명에 도구한다 해가지고 엄청 떠들었어요 이게. 예,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화 이전에 그것도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하자면 학생 운동 세력이나 진보주의 운동 세력을 이제 폄훼하고 그걸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조그만 사례를 확대 과장해가지고 일반화시켜가지고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을 혁명이 도구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차별 금지 자체가 공산혁명의 수단이 된다. 도대체 여기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거는 이제 종교, 특히 이제 성적 지향 이런 문제들을 이 아주 펀더멘탈리스트 그 근본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터부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포괄적 차별 금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대우를 하는 정도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차별을 좀 금지한다는 소리인데 뭐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가 무슨 인권국가고 우리가 무슨 민주국가겠습니까? 더욱이 인권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은 편견에서 그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을 구해내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직책도 두었고 네. 그 기관도 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직책 그 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뭐 네. 검사 시절부터 거의 뭐 이 정도 차원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들하고 전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렇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집은 오히려 독실한 예배 것도 아니랍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데 하필 그런 사람만 골라서 이렇게 요직에 앉히는 그러니까 그건 참 그건 신기해요. 이 갑자기 이렇게 와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이런 신념들이나 이런 생각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포스트에 앉히는지 그러니까 좀 뭐 어떻게 그렇게 안창호 그 지명자는 그냥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구 탓이 안 합니다. 그건 그건 개인의 그렇죠. 자유니까요. 다만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인권위원장에 안 되는 거죠. 진짜 안 되죠. 왜 하필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인권위원장 자리를 고사해야죠. 고사해야죠. 근데 네. 본인은 인권이라는 걸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인권억압위원장. 예, 인권억압위원장. 인권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어떤 소수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걸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죠. 저 공산혁명을 획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그러게요. 예전에 이제 그 군사독재 시절에 뭐 성을 뭐 어떤 그런 이 투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요. 군사 정권들이 그렇게 판단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 건데 이거는 좀 나름대로 뭐 전혀 맥락이 안 닿는 얘기. 맥락이 안 닿는데 자리에서 그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조금도 그 자신의 생각을 굽히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결국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돼야 되는 인권위원장으로서 뭐 자격이 뭐 없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집단적 광기라고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거의 같은 시기에 그 국민의힘당 그 강선영 의원이 네. 이재명 그 야당 대표에게 레닌이라고 했잖아요. 레닌 사상이라고. 그런데 그 논리가 보면은 네. 이러이러한 점이 자기가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 출간한 책을 보고 이러이러한 점으로 있는 걸 봐가 이건 레닌이 생각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혁명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요. 혁명은 여러 군데 쓰이지 디지털 혁명도 좀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레닌은 태어나서 숨쉬고 물을 마시고 밥도 먹었다. 이재명도 그렇게 했다. 따라서 이재명은 레닌이다. 이런 논법이잖아요. 실제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변호사 시절에 그 변호한 실제 내용을 보면은 내가 무하마드 알리 좋아한다. 김일성도 무하마드 좋아한다. 그다음 내가 김일성주의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혁명이라는 말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 터부시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요즘 보면 이렇게 AI 혁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김구 선생도 혁명 투사하셨잖아요. 그분은 독립을 혁명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혁명 투사하셨으면 뭐 김구 선생이 무슨 뭐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렇죠. 뭐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새로운 혁명이라는 얘기, 뭐 이런 기계적 혁명, 뭐 과학, 뭐 사고의 혁명적 전환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혁명이란 말까지 하고. 근데 사실은 혁명도 그렇고 사실은 공산주의라든가 마르크시즘이라는 걸 그렇게 터부시하고 마르크시즘이나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원래 그 사상 자체는 그런 게 아니죠. 그 사상도 우리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인데 그걸 맹신한다거나 그걸 무슨 그 폭력적으로 한다거나 그게 문제죠. 사상 자체가 왜 그게 절대 악입니까? 그 마르크스 같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가 지금 북한 공산주의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 못했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 지금 논의가 진전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 레닌의 그 볼셰비키 혁명 자체는 스탈린과 굉장히 다르게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일이었죠, 사실은. 공부해야 할 일인 거죠. 공부해야 지금 이게 그렇죠. 우리 인식 지표를 높이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데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참 황당한 문제였던 것. 이분들은 뭐 그냥 거기다 공산 내지는 무슨 마르크스만 붙이면 그냥 무조건 자기 주장이 다 타당해지는 마법의 뭐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50년대 그런 그 메카시즘이 우리나라에 지금 광풍이 가끔 불어내는데 지금 21세기 중반을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좀 강선영 의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역사학자들 또 정치학자들 사상가들한테 좀 맡겨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검증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그런 레닌과 같은 어떤 공산주의 혁명을 획책한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죠. 그분은 뭐 그 책이나 제대로 보고 하시는 네.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혁명이니 인 말 몇 개 들어가는 거 가지고 그냥. 네. 네, 혁명이라는 거는 뭐 저도 뭐 그런 방식이 아까 난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이런 데서 그런 식의 좀 진지한 논의, 네. 그 사상이나 사고에 대해서 정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식의 인사청문회에 됐으면 좋겠어요. 고성 지르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던져가지고 그거 서로 상대방 꺾기를 네. 그냥 억지를 부리고 하는 저는 그런 정치라면은 차라리 참 그 정치 없으면 좋겠어요. 예. 그 문제는 참 지금도 많은 논의가 되는데 이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건 뭐 정권이라는 건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거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좀 이런 정도로 문제가 있을 만한 인사는 미리 걸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생각이 다르고 뭐 정치 보통 이런 그 여야가 생각이 다르다는 뭐 나는 이런 복지 정책, 나는 이런 경제 정책, 이런 외교 정책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무슨 웬 창조론과 진화론 문제가 나오고 아이 황당한 문제들이라서 이런 논의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 같이 뭐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이미 정리가 된 상태인데 절대적이더라고요. 혹세무민이라는 소리를 듣기 네. 딱 좋아요 정말. 네. 네. 하여튼 지금 뭐 일반 사람들도 그들이 그런 주장에 별로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은데 참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 입장들 본인의 그런 어떤 이 정권의 핵심 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예. 일단 지지자를 그렇게라도 끌어모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참 이 문제 좀 답답해요. 세계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처음 꺼낸 이유는 이게 이제 뭐 글로벌 이슈인데 이렇게 되면요 외신을 통해 나가면서 정말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됩니다. 한국이 어디 저 이상한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항의합니다. 항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완전히 독재 국가도 아닌 상태로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면요 금방 외신에 타거든요. 그럼요. 국제적인 참 망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데 연결돼 갖고 요즘 난데없이 독도가 위험해요? 독도가 난데없이 위험하다기보다는 항상 위험하긴 했는데 항상 위험했는데 노골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근처에서 일본 자위대 함대가 와가지고 같이 훈련을 하지 않나.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강제 동원 그 피해자들 말하자면 징용자들 피해자들 그 배상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할 때 일종의 편법인데 네. 그건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편법을 써가지고 한국이 일본에 특히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부에 엄청나게 양보를 했잖아요. 네. 그때 양보하면서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물 반잔만 채웠으니 나머지 반잔은 일본이 채워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채워달라는 거는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일본도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좀 양보를 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일본은 오히려 이쪽이 양보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밀고 들어와가지고 더 많이 내놓으라는 식이 되니까 독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독도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는 그 독도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그 중일 관계 중국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할 때 지금 그 생각구 할 때 디아오이다오라고 하는 저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그 섬들 문제를 그때는 주언라이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나카 이런 분들이 일본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니까 다음 세대 지혜에 맡겨놓자 하고 지금 해결할 수 없으면 분쟁거리를 일단 삼지 않는다. 이미 현상 유지한다. 이런 식의 정도의 그 어떤 냉정함과 그 지혜를 그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는 그걸 용납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치료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영토미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 입증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일본이 억지로 지금 2005년부터 지금 독도 인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그전에는 뭐 외교 백선이 뭐 이런 데만 들어가다가 요즘은 드디어
초등학교, 소학교, 아이고. 이거 교과서까지가 네. 다 지어놓고 그 일본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자동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구나 하는 다키시마지요. 그런 식의 의도적으로 지금 주입시키면서 시키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이 무슨 그 독도 관련해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거나 혹은 조사를 하면 일일이 사사건건 개입하고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네네. 그럼 뭐냐, 이때까지.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는데,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지금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 주장하고 있는데 뭐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 계속 공격했던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고 했는데 그 그렇죠. 만약에 악화됐다면 악화됐던 주요 그 사건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일본이 제공한 그럼요, 거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제 이 정부가 알면 저도 가끔 놀라는 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이 반반인 것 같은데 예. 일본이 지금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일본 보고 양보하라 그러는데 일본이 양보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일본은요, 제가 그건 조금 아는데 예. 일본 사람들은 아주 비정상을 조금 정상으로 돌려놨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한참 더 양보해야지 그나마 이게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 50 했으니까 니네가 반잔 더 채워라 라고 얘기하면 일본은 무슨 소리냐. 니네는 한 잔, 두 잔 더 채워도 그렇죠. 우리는 아직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까 그거하고 같아요. 저 인권위원장 후보하고 똑같아요. 네.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정상도 아주 이게 그렇게 됐고 일본 이제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본의 주류의 그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한국을 지배해서 많은 피해를 줬다 한국 국민들한테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일 뿐 법적으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흐름입니다. 상당 지식인들이나 네. 좀 진보적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네. 알기로는 그런 시대는 이미 1980년대 말에 끝났어요.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이 리버럴 세력인데 일본에 예. 예전에는 그 사회주의 붕괴 90년대 초 사회주의 붕괴 전에까지는 일본에는 사회당이 있었고 사회당이 전 국회의원 의석이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네. 말하자면 진보적인 리버럴한 세력들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90년대 초 이후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그러네. 완전 일본이 그걸 극우화라고 극우로 그러잖아요. 많이 갔죠. 맞습니다. 우경화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네. 또 원래 한국 현대사나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사나 근대사는 거의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네. 그래서 일본이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조선에 침략하면서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 전쟁 범죄라든가 도덕적 그 파탄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진짜로 몰라요. 대부분의 그건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예, 때문에 예. 한국에서 그래서 막 이게 뭐 항의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걸 전부 다 원인을 모르니까 네. 그걸 그냥 반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일본에 대한 반대다. 네.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란 말씀이고요.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이 문제는 다 끝났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예. 일본의 주류적 생각. 요즘은 이제 좀 더 극우화됐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또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뀌어갖고 한국이 또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뭔가 좀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데 지금 한국이 훨씬 잘 살고 왜 저런 나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저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나 이러고 생각을 하기 그것도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국제법 학자로서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도 실효적 지배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 정상적 국가 관리라고 해야 됩니다. 실효적 지배라는 얘기는 근대국제법상 무주지를 선점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는 뭐 우리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국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용어상 그 말을 안 쓰는 게 낫군요. 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라는 건 그게 독도가 원래 무주지였다라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관리랑 따라서 지금은 독도에는 해군이가 있지 않고 그냥 전경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는 우리 땅이니까 경찰이 가서 관리하는 거죠. 그 주민등록도 그걸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보면요, 독도가 꽤 큽니다. 이렇게 쬐끄만 암초가 아니라 그 축구장 몇 개짜리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딱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암초로
뭐 바닷물에 잠겼다 이렇게 떴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본도 재밌는 거는 독도를 또 섬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이쪽 저기 다른 그 분쟁 지역의 섬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독도는 일본 입장은 분명한 또 섬이에요. 하여튼 그런 복잡한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서양 제국이 원래 거리상으로 봐도 울릉도하고 독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87km 정도인데. 네네, 87km 보입니다. 자기들 그 일본에서 독도에 제일 가까운 섬이 한 157km 이상 되고 180km인가 그래요. 우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에 가서 진짜 고기잡이도 하고 네.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지금 그 모든 역사 사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옛날에 그 강치라고 네. 자기들이 잡이한 그거는 근데 이유고. 네. 근데 저기 이제 네. 나와 있는데 지금 울릉도의 속도가 87.4km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게 보인단 말입니다. 날씨 좋을 보이죠. 때. 근데 보이죠. 이제 일본 학자들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 안 보인다. 왜냐면 이게 지구 물리학적으로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저게 보이냐면은 보통 사람이 사는 곳이 울릉도에서 해발 40m에서 50m인데 네. 그러니까 해발 0으로 보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40m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자기가 섬에 있으면서 자기 육안으로 보이는 그 저기 지역 다른 섬을 그 어떤 그렇죠. 해양 활동에 근거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본에서는 영역이죠. 절대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국제적인 분쟁, 섬에 대한 분쟁 사건들을 보면요, 더 가까운 쪽이 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사건도 그렇고 더 가까운데 이 먼 쪽이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있죠. 정상적인 국가 관리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하거나 안 한 상태로. 제국주의 침탈이죠. 예, 침탈이 저 아르헨티나 바로 앞에 있는 말비라스 제도입니다. 네. 그 포클랜드 같은 거 영국령이잖아요. 네, 그건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뺏은 건데. 네. 이걸 그렇지요. 많죠, 뭐. 전반적으로 이거 일종의 뭐 동아시아의 카리브해라고 예. 생각이 뭐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일본 말하자면 에디트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그 카리브해가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강성해진 데 결정적인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쿠바의 장악과 카리브해의 제해권을 확보한 거죠. 그렇지, 제해권을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주 쪽이나 이렇게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있는 거에 있어서 카리브해가 가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물류나 뭐 정보 유통 연임 등등에서.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컨대 독도도 뭐 규모나 뭐 사정은 좀 똑같이 대비되지는 않겠지만 만일에 독도 일본 영토가 되면은 지금 우리 동해 쪽이 거의 대부분이 일본 영해가 돼버려요, 그냥. 근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온난화 때문에 예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북극 항로라고 해가지고 지금 베리해에 지나가지고 바로 유럽 쪽으로 바로 연결되죠. 그럼요. 그래서 항로 자체가 빠르죠. 예. 훨씬 빠르죠. 짧고 예. 비용도 적게 들고 앞으로 그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크게 신경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동해 항로가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항하고 동해 항로.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군사 전략상으로도 동해를 일본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한다는 거는 엄청난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일본이 무리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장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국제 분쟁화해서 여차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 이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포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카리브해에 비유한 이유는 그만큼 독도라는 게 섬이 작아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예, 특히 예. 이제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그 발전된 대륙 문명으로부터 항상 어떤 소외되어 있다는 열등의식을 가져온 나라고 그 DNA에 지금도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 진출이라는 게 항상 그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옛날에 왜 구라는 것도 왜 상이 트레이드 무역이 안 되면 구로 바뀌어갖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일종의 약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이제 일본 열도로 회귀하면서 어떤 대륙 진출의 마지막 교두보로서 이걸 두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 주위에 있는 맞아요. 여러 가지 해양 자원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광물들도 있지만 그런 정계적인 어떤 이해에 못지않게 이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이렇게 독도를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저 예. 한미일 군사기지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게 들었습니다. 원래 일본이 그걸 본격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개척했다고 그러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러일 전쟁이잖아요. 아, 그렇죠. 러일 전쟁 때 그 발틱 함대가 들어오기 네. 때 거기에다가 그 감시 초소 세워놓고 그걸 중요하게 활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군사 전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 선만 딱 점령하는 게 아니고 그 근처 모든 영해라든가 네, 맞습니다. 그 해역을 다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출발 자체가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이미 그걸 빼앗았어요. 빼앗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905년에 그때 1905년이면 바로 가짜라테부터 밀약 맺은 진때 아니에요. 을사늑약 그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라테부터 밀약이 을사늑약은 1895년 쭉. 아, 예. 그렇죠. 을사늑약은 1905. 을사늑약은 1905년이죠. 예.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게 그때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PDP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은 같은 편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왜냐하면은 러일 전쟁 때 제일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준 거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그 발틱 함대 모든 항로를 이게 다 정보를 제공한 게 영국이죠. 예. 그러니까 미영 제국이 합작해가지고 일본을 밀어가지고 러시아를 거꾸로 때린 거죠. 러시아를 거기 봉쇄해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 결과 독도가 말하자면 일본이 마치 그때 가져간 거 아니에요,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미 1905년이면은 그 을사늑약이고. 아니 그러니까 을사늑약에 의해서 우리 외교권이 있는 게 다 박탈당한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독도 하나만 문맥적으로 띄워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번째 그렇죠. 그 정말 스타팅 포인트가 독도예요.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독도만 딱 띄워놓고 이것을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주권 자체를 일본이 지금 도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 소리로 얘기하자면은 한반도 침탈 과정 전체를 갖다가 합법화시킨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항상 일본 학자들한테 맞습니다. 그 얘기와 함께 그러면은 당신들이 한반도 침탈한 것도 다 그때로부터 연결. 이게 무슨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1905년, 1907년, 1910년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제로 조인된 합방조약까지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로 1905년에 그런 거니까. 근데 맞아요. 지금은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일본 우익들은요. 일본 우익이 그러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독도가 그 한국 땅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제가 좀 굉장히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국제법학적으로 오죽하게 그 증거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안 보였으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전문가다 보니까 보는데 의외로 일본이 독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죠. 잘 모르고요. 최근에 지금 제가 독도가 위험해진다는 건 최근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건데요. 일본의 가장 유명한 이제 국제법 학술지가 국제법 외교 잡지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전통이 깊다 보니까 이제 러일 전쟁 이전부터 이제 그 잡지가 나와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독도에 관련된 논문이 딱 한 편, 1960년대. 그것도 독도 영유권이 아니라 그 동네 어떤 해양 자원 관련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생각보다 별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 문제를 논의를 해서 더 이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난처하잖아요. 원래 이게 방어 쪽이 약간 난처한데, 그러니까 같이 떠들고 맞잡고 떠들면은 그쪽 상대방이 노리는 어떤 분쟁 지역화하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네. 그러니까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장기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수하고 있다. 일본 우익들이. 왜냐하면 일본 우익들이 독도 문제를 다케시마라고 자기 영토로 주장하는 한은 영원히 한일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고, 네. 일본 우익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그 소리를요, 일본 학자들, 일본에 좀 깨어있는 그 학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독도는 한국의 민족 자존심 전체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걸 건드린다는 거는 그럼요. 한국 정부의 활동의 공간을 일본이 너무 제약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요. 실제 일본이 제시하는 그 국제법적 역사적 그 근거라는 게요. 대부분 1960년대 말까지의 근거입니다. 예, 예. 우리는 그 이후에 많이 나왔거든요. 구조적으로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 정부가 갑자기 이거를 논의의 대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이제 일본이 저렇게 나간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매우 순진하게 우리가 이 정도 양보하면은 일본이 이렇게 양보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일본은 양보 안 합니다. 일본 양보로 생각 안 해요. 영토 문제 일본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네. 영토 문제 양보하는 네. 순간 그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나는 어떤 예. 면에서는 일본 우익이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 우익들이 이 독도 문제를 저렇게 주장 안 했으면은 우리 내부가 어떻게 됐을까? 네. 우리 내부에 이 최근에 준동하는 그 뉴라이트 쪽 세력 등등 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기에 딱 좋은 건데 오히려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 민족 혹은 구성원들 개개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네. 그 뭡니까 말초신경적인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말하자면 자충수를 계속 일본 두고 있는 것이고 네. 어떤 면에서 일본 우익들은 사실은 한반도가 이게 분단이 되고 남쪽 반은 일본하고 이게 접합돼 가지고 네. 한일이 한 나라가 되는 쪽을 원했을 거예요. 그거 얼마나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반도 예. 전체를 다 하려고 네네. 했는데 이게 이제 절반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우익들이 생각하면 뻔하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대 할 수 없게 만드는 뭐라고 할까 절대적인 그 저지선이 바로 독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들 예. 독도를 거론하는 한 한국과 일본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죠. 사실 그 20세기 초반에 한번 그런 꿈이 잠깐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제국이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명칭을 통해 갖고 한반도를 다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실제 저는 일본 사람들의 그 어떤 인지심리학적인 관점을 보자면 이게 요즘도 그러지만 매일 땅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매일 태풍이 올라오고 그래서 1920년대 말에 그 관동 대지진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수도를 당시 서울로 옮기겠다고 하는 계획이 1930년대 말에 나오고 그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라는 이 참 풍요롭고 아름답고 이 따뜻한 고 안정된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희망인 거죠. 그거를 첫 번째 이제 완전히 놓을 수 없으니까 독도라는 작은 끈이라도 잡고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인데 그 어림없는 소리들이요. 근데 하물며 이거를 일본 우익이 그러는 거는 뭐 극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황당합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그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독도 문제를 계기로 해서 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은 거죠. 맞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고의 소유자인지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사회 요소에 지금 박혀 있는 독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게 리트머스가 쫙 드러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민주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 그 보편적이고 선량한 뭐 종교도 다양한 거 다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재편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게 사실 결국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버려놓는 건데 이런 나라가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예.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마치 뭐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고 최근에 이제 8월달 뭐 그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그 어떤 그 본토가 일부 점령이 된 거로 나오는데 이거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쟁은 끝났어요. 단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런데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제까지 원래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난해 가을에 젤렌스키 정부가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가지고 지금 그 돈바스 지역하고 동남쪽 사계주를 장악하겠다고 그렇게 시도했다가 결국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난 뒤에 최근 10개월 동안 계속 수세에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러시아가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러시아가 뭐 체급이 달라요. 덩치가 크고 뭐 수도 많고 하니까 체급이 달라요. 근데 그 전투가 지금 어느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젤렌스키가 일종의 허를 찔른 건데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한 30여 킬로 들어가 가지고 한 1,300평방킬로미터를 장악한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처음에는 그냥
테러 집단의 준동이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의미를 축소시켰는데, 근데 그 바람에 이제 그 지역에 사는 한 10여만의 러시아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투 과정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그 뭐라고 그러나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힌 이유가 소련군이 아니죠. 러시아군 그 병력 구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몇 개 징집 대상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러시아는 일종의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이 풀 가동되고 경제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경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대에 이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컨대 시골 청년 같은 경우에 만일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좀 적다면은 자원 입대하면은 몇 배의 그 돈을 더 받고, 혹은 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뭐 한 뭐 제가 이거 예. 외신에서 지금 받아왔거든요. 예. 러시아 병사가 1년짜리 이제 자원 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계약금으로 230만 루블, 3,500만 원 정도를 예. 받고요. 그 다음에 월급이 21만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 모스크바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의 2배랍니다. 그래. 부상을 입으면 300만 루블을 받고요. 이것도 한 4천만 원. 그다음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500만 루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예. 돈으로 5천만 원, 뭐 6천만 원을 받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스크바 외곽 같은 경우에는요, 1년짜리 군대만 잘 갔다 오면요, 집 한 채 산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전부 지금 54만 명이 1년에 54만 명이 이 조건으로 징집이 아니라 자원 입대를 해갖고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공장이 팡팡팡 돌아가고 그래요. 난리도 아니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다 그게 이제 그 위험하긴 하죠. 지금.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쿠르스크에서 왜 그 자수를 쉽게 하느냐 하면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죽어버리면 모든 게 헛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징집하거나 모병 해가지고 온 상당수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은 그냥 싸우기 포기하고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 병 지원 병 체제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러시아 이거 전시 경제 체제가 정상은 아니죠.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비상체제니까. 내수가. 예. 예.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문제도 있고 뭐 예. 전시 경제라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장기간 저렇게 제재를 계속 받으면서 한다는 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 말씀은 그게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 우리 이제 서방 측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금방 러시아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는 뭐, 막 지금 현재는 막 그거는 이제 비장파장인 부글부글하답니다. 예. 비장파장인 게 사실은 러시아가 군사 연습이라고 명목으로 들어왔을 때는 한 4날 만에 다 기후까지 다 점령할 걸로 계산을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죠. 근데 의외로 저항이 거셌고, 제렌스키가 여러 가지 뭐 부패,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어쨌든 굉장히 성공한 정치예요. 일단 막아내고 지금 저항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뒤에는 미국이나 서방의 압도적인 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전쟁은 쉽게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미국 대선이 하나의 고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지금도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24시간 내에 그냥 전쟁 끝내겠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트럼프는 푸틴하고도 상당한 무슨 그게 안면이 있고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이든이나 지금 바이든은 아니지만 이제 해리스죠. 민주당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전쟁을 계속 대선 이후에도 끌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왜냐하면 지금 서방 유럽, 특히 유럽에서 지금 유럽 경제 사정도 안 좋으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반대입니다. 반대고 지금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준동하고 약동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이민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에요. 지원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미국 혼자서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선 끝나면은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지 정전 내지 휴전 협상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한 처리 문제가 컸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자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생각이 그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의 그 공무원들 월급도 주기가 힘들 정도. 아, 그거 뭐 전혀 예. 지탱이 안 되죠. 지탱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경우에는 유럽이 그러니까 그 나토잖아요. 나토 EU가 그 갖는 그 러시아에 대한 그 러시아가 나토나 서방의 동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은 있듯이 유럽, 특히 동유럽, 폴란드라든가 체코 쪽에, 슬로바키아 그쪽에 예전에 그 소련 시절에 소련이 지배를 받았던 그 연방공화국들이 지금 독립해가지고 그쪽은 리투아니아하고 발트 3국 다 포함해서 핀란드까지, 스웨덴까지도 그 중립국 표방했던 나라들까지도 나토에 가입하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팽창 내지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이 특히 유럽이 쉽게 그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내표를 둘 수 없는 처지가 또 있어요. 네, 그런 문제는 있는데 처음부터 이건 미국이 이건 정의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제 독일 통일하면서 그 소련 이제 해체되고 그러면서 그 1인치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 나토의 동진을 1인치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제임스 베이커가 약속을 했는데 그로부터 여러 번 이제 동진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러시아가 양보 못한 게 우크라이나까지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가정인데 제가 결코 이제 뭐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2차 대전 이후 현대사도 그렇고 과연 내가 푸틴이었다면 거의 목전에까지 나토가 확대되는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전쟁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재밌는 게 전쟁이라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18%를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점령하고 있는데 전쟁이 재밌더라고요. 요즘도 그 유럽에 그 천연가스를 팔아요. 근데 그 파는 데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로 또 지나가요. 원래 그게 그 우크라이나에 지나가는 트랜짓 피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조, 3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받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또 지나가게 만드는 게 지금 이게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그렇죠. 생존 방식이죠, 그게. 예. 근데 이게 러시아는 그 푸틴은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동진 안 하겠다 약속한 거 깬 거는 정말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비난받아 마땅하고 지금 미국이 그것만 비난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지원하고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아주 거의 제노사이드 하고 있는데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미국을 두둔할 생각 전혀 없지만 푸틴이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푸틴으로서도 그 어떤 그 필연적인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서로 살려고 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사실은 이 화해하기 힘들거든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쟁 딱 일어나자 지난 그 아마 100년 이상 저 중립을 지키던 저 스웨덴하고 바로 옆에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버리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핀란드는 전술 자체가 워낙 소련하고 당시 푸틴, 예전 소련하고 전쟁 그게 그렇죠. 치렀으니까요. 그러니까 푸틴에게 결과적으로 봐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현재 그 러시아 국민들의 그 저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 전쟁이 러시아 대 나토의 전쟁이라고 인식하는 게 60%. 근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10%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차 대전 나치랑 싸웠고 지금 나토랑 싸운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뭐 8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보이고 그랬죠. 있어요. 저번에 뭐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죠. 근데 이걸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소련 연방공화국 구성공화국으로 들어있던 나라들이 소련 붕괴 이후에 일전 독립 CSI 체제로 되면서 그 뭐냐면은 그 구성은 다수가 전체는 아닐지라도 우크라이나도 보면 동부 서부가 좀 갈리잖아요. 갈리죠. 전체 정서도 많이 다르고. 그건 카자흐스탄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 발트 3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폴란드도 그러고 한때 그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혹은 그 소련의 그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지배를 받았던
그랬다가 이제 독립한 나라들 국민들이 적어도 절대 다수는 다시 그런 체제 아래로 들어가고 싶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고요. 예. 또 이런 문제 비교도 저는 한때 했어요. 일본이 뭐 최소한 35년, 36년 동안 어쨌든 강압적으로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전까지 침략 과정까지 더 긴 세월을 와서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고 했는데, 나중에 일본이 마치 이런 주장을 한다 칩시다. 뭐 우리가 한때 같은 나라였고 말이야.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일조 동군론이 내선 일체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조상의 뿌리는 같다 원래. 한국과 일본은 조상의 뿌리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이게 침략하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원래 우리 하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일본 받아들일 말을 거냐 이거죠. 예.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저는 조금 다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지는 않겠죠.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뭐 물론 뭐 최전선에 섰긴 했지만 나토가 진짜 그 우크라이나는 2차 대전 때도 그 3개 방면으로 그 독소전이 벌어질 때 우크라이나 주공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왔고요. 우크라이나가 사실 나토에 편입된다면은 거의 그 나토의 주력 그 어떤 비대치 무기들이 모스크바 바로 앞에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책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안 그러니까 되죠. 예, 그건 안 되고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야 돼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버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니 두 나라가 600년을 지금 같은 나라로 있었고 사실은 제 친구들도 러시아 친구들도 우크라이나계 러시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들 허로비츠도 그렇고 뭐 리히터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음악가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일 정도로 그걸 이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지금 피해를 받고 수십만이 죽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더 이상은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전부들 보니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 보니까 57%가 차를 휴전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네네.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데 영토를 주고라도 우리가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인구가 사람이 없으면 영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660만 명, 거의 700만 명이 지금 피난가 있잖아요. 돈바스 요쪽 차라리 역사 좀 떼주고 거기 러시아 사람들도 그거 많이 사니까 떼주고 휴전하자 하는 쪽이 점점 많아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문제들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러시아가 분명히 이 국제법을 어기고 이제 전쟁을 이뤘는데 러시아에서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전포고도 안 했고 자기네는 이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전쟁이죠. 그건 침략한 거 분명히 잘못됐는데 상황을 만든 그 미국과 나토의 같이 책임이 있죠.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유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민간인들의 희생들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지금 우리도 그랬지만은 한국전 때 전쟁은 한 1년 갔었고 나머지는 이제 알았거든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휴전협상으로 들어가면서 뭐 얼마나 많은 고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우리가 지금 백마고지 뭐 그런 영화를 보면은 막 뭉클하고 그러지만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전선에서 너무나 많은 양측 지금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 힘들고 그 와중에 좀 안타까운 게 초기에 우리가 너무 그 미국과 그 우크라이나 편을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가지만 그걸 정부 정책으로 뭐라 그랬죠? 사즉생 생즉사 이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했지 뭐 우리 국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기 막 대주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괜히 러시아하고 그렇게 사람을 돋구고 말이죠. 네. 하여튼 참 조금 더 평화 기운이 좀 깃들길 바랍니다. 9월이 됐고 가을이 왔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시다 총리 와 있잖아요. 네, 오늘 좀 정체가 모호하긴 하지만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하는 바는 있는데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이번에 오는 그 관방장관이 설명한 바로는 제3국의 비상사태가 났을 때 한국, 일본 두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빼낼 때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건데요. 좋은 얘기인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자위대하고 한국군 군대가 가야 되고 수송기 가야 되고, 그러니까 군대 협력이에요, 그 절제. 네,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지금 한미일 군 지휘체계 통합하는 문제하고 일종의 동아시아의 일종의 나토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 양반이 그거 마지막 단돌이 하러 왔나? 네네, 그건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편하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편하지 않아서 어떻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더 민주적으로, 좀 더 평화롭게 우리가 닥쳐진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의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